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은 오늘 안철수 씨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분은 왜 팟캐스트는 안 나오실까요? 팟캐스트 나오면 너무 털리잖아요. 안철수 같은 사람을 한번 인터뷰해보고 싶어요. 그래 단둘이라도 인터뷰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말과 그분이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서 저는 사실 논리로 저는 그분 이길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뉴스공장에도 한 번 안 나왔던가요? 예. 팟캐스트는 굉장히 자기한테는 적이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있나 봐요. 아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말들을 했어요. 대통령 욕심에 통합 반응이 아니다. 나는 어차피 통합이 되건 안 되건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했고요. 당이 사라지는데 지금 뭐 당대표 자리가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이제 안철수의 생각의 일단들을 여러 가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러니까 논리학을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당이 사라지면 대권이고 뭐고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당을 살리자 요 말 그냥 말을 띄어서 쓰는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제 그 인터뷰를 들었어요. 김현정의 뉴스쇼 이걸 들으면서 정말 진짜 깝깝하죠. 막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상당히 깝깝한 부분이 있어요. 네. 사고랄까 이런 게 뭔가 좀 네. 막혀 있는 느낌. 그리고 김현정 앵커도 정말 참 집요하더만요. 그분이 좀 그러면서 제가 좀 좋아하는 언론인 중에 한 분인데. 네, 저는 네. 그분이 진행하는 프로를 들으면 아주 머리가 맑아져요. 한번 모실게요, 그분을. 좋을 것 같아요. 예.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3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연 확장이 필수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제 한국 정당사를 보면 한마디로 3당 잔혹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당이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 이후에는 예외 없이 사라졌습니다. 예, 그런데 언제 사라졌느냐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외연 확장에 실패했을 때입니다. 그래서도 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당제를 지킬 수 있다는 신념하에 이 일을 하자고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당이란 이름으로 지방선거 치르면은 사라질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당이 어려워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예. 이 3당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든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3지대가 둘러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소한 3지대는 힘을 합쳐서 선거를 치러야 그 거대 양당과 싸울 수 있다. 그런 판단입니다. 이대로는 지방선거 어렵다. 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39명이 똘똘 뭉쳐서 그대로 선거를 치러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세요. 예. 39명이 똘똘 뭉쳐서 선거 치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왜요? 일단은 이제 통합을 하지 않으면 바른정당 의원들 중에서 뭐 절반 이상이 자유한국당으로 가서 자유한국당이 1당이 되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결국은 뭐 유일한 그 상대인 국민의당 의원들 빼가기가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은 외연 확장 기회도 잃고 의원들도 30명 정도로 축소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더 소멸이 빨리 옵니다. 투표율이 3분의 1이 안 되면 아예 의결 정죽수가 안 돼서 투표함을 못 연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건 가능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국가에는 헌법하고 그다음에 그 하위에 있는 여러 가지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에는 헌법에 해당되는 당헌이 있고 그다음에 법률에 해당되는 당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당원 투표에 대해서는 당헌에도 규정이 있고 당규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되는 그런데 거다. 이제 지도부가 이제 시행하는 그 전당원 투표에 대해서는 헌법, 당헌에 규정이 돼 있고 거기는 3분의 1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규에는 그 일반 당원들이 요청했을 때 그게 남용되지 말라고 3분의 1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위 법률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이제 헌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그런 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전 뭔가 생각해 보니까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선거 치르고 사라질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당이 어려워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네. 안철수 씨가 답한 게 아니요.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3당이 살아남기 굉장히 힘든데 지금 상황에서는 3지대가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른 국민 둘을 얘기하는 걸 거고. 네. 그래서 최소한 3지대는 힘을 합쳐서 선거를 치러야 거대 양당과 싸울 수 있다.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치판을 읽을 때 어떻게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새 정치를 말하는 분이. 저 이걸 보면서, 이걸 들으면서 정말 이상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제3지대를 얘기할 때 그 제3지대는 과거의 제3지대는 예를 들면 군부독재 정당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의사민주정당이 있어요. 그럴 때 제3지대 돌풍이 일어나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의 목적이 국민이 아니고 그렇죠. 정치 세력이라는 자기 자인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정말 정답인데 새 정치의 목적이 내가 대통령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외연확장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정당사를 보면 한마디로 3당 잔혹사라고 할 수 있다. 3당이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정도 이후에는 예외 없이 사라졌다. 제 세 번째 당 사라질 거라는 것을 그냥 인정한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3등하고 못 산다 이런 거예요. 지금 지지율이 꼴찌잖아요. 국민의당. 그러니까 이 상황은 더 견딜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왜 그럴까를 생각하잖아요. 지금 국민의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추락하고 호남에서 외면받게 된 이 상황이요. 이게 불과 1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대선 전만 하더라도 안철수에 대한 와 국민의당에 대한 일정 지지가 있어서 안철수가 3등 했잖아요. 22%인가 3%인가? 뭐 그 정도 받았죠. 예.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4점 몇 %예요. 5%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인을 따지는데 이게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원래 40석이었다가 한 석 줄어서 39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우리가 다 양보해서 그냥 39명이 그대로 가요. 국민의당에서. 바른정당이 10명이 그대로 와요. 그래서 49석이 된다고 지지율이 5% 더하기 5%가 15% 될까? 이게 외연 확장이라는 게요. 국회의원 수 확장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그렇죠.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물장사를 하셔야지. 국민들은 저 뒤편에 안중에도 없고 의원 수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이 만들 다음 단계로 할까 이 생각을 하시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안철수의 워딩 중에는 국민이 없어요. 국민이. 네. 정치 공학적으로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구태 정치의 기본이잖아요. 네. 계속 새 정치를 외쳤던 사람이 하는 말치고는 굉장히 좀 구태에 의연한 그런 느낌이고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콘텐츠를 거칠 생각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안철수라면 당장은 40석밖에 안 되는 정당이지만 국민의 어떤 민심을 얻어서 가려면 저는 이렇게 된다고 봐요. 안철수가 미래가 있으려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70%고 민주당 지지율이 50%일 때 국민의당 지지율도 문재인 개혁을 도와주는 그 포지션을 선점한 뒤에 지지율이 한 20% 이상 나와주는 거라면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완전히 세력으로부터는 완전히 배척당해서 나름 보수로 갈래의 숨은 버전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생각 그 말씀이 진짜 타당한 말씀이신 게 처음에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무당파층이잖아요. 그때 그 무당파층의 바램은 진짜 그 호남의 기반을 둔 민주당도 싫고 영남의 기반을 두고 색깔론의 기반을 둔 지금의 자유한국당도 싫어하는 젊은 무당파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당파층을 안철수가 흡수하지 못한 결정적인 계기가 언제냐. 독자적으로 창당하려다가 그때 민주당하고 합당해서 새정치연합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새정치연합 우리 당에 누구하고 손잡았냐? 김한길 대표하고 손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박지원 대표 등과 손잡고 탈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무당파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박지원 대표 등과 손잡고 국민의당을 창당했을 때 그 지지층이 누구였는데요. 이때 무당파층이나 이쪽은 다 나갔고 호남을 기반으로 창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또 호남에서 버림받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안철수의 지지 기반이 무당파층도 없어요. 호남도 아니에요.
그럼 안철수가 누굴 지지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철수 지지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지금 완전히 버렸다고 보는 게 맞죠. 그렇죠. 완전히 버렸죠. 네, 그리고 실망까지 했고 일부에서는 되게 이렇게 적대시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무당파 안 되지, 개혁적인 민주당 지지층 안 되지, 호남 안 되지. 그럼 남아있는 거는 중도의 많은 부분도 지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있어요. 지지율이 70%니까. 그러니까 이 중도까지도 안철수를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호남인으로서 그 안철수의 생각, 뭐 문자 깨먹 같다. 근데 호남인들 생각은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세력에 대한 비토예요. 그게 기준이었다고요. 그동안. 그러니까 그 전에 새정치민주연합 이후에 문재인 체제의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들은 김종인이었지만 김종인 요소도 분명히 있어요. 총선 참패한 부분은. 근데 그 기준이 제1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과 못 싸운다. 그런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그러면 총선 이후에 그렇게 의석을 몰아줬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쪽 세력들을 사실상 쳐내는 형태인 거잖아요. 적폐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면 거기에 도와주면 되는 거였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근데 포지션이 자유한국당 쪽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가니까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 개인의 어떤 컨텐츠 없음, 생각 없음도 여과 없이 드러났잖아요. 대선 이후에. 네. 그러면서 지지율이 빠져서 지금은 호남 사람들 중에 안철수 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란 누가 지지해 주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의원을 몇 명 거느리나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안철수 대표나 자유한국당이 늘 지지율에 연연하고 자기들은 지지율 5%에서 15% 한다 그러고 뭐 지지율 20% 갈 거다 30% 갈 거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면 지지율은 언제 한 방에 훅 갈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입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치인은 어떤 정치 세력을 기반으로 내가 대표성을 갖느냐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지 기반으로 볼 때 안철수가 지지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30%.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면서 표 안 내는 분들까지 포함한 극보수 30%요. 그쪽밖에 안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행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이유는 훈아님 말씀하신 이제 그대로죠. 그리고요, 호남이 한때 민주당을 버렸던 이유는 명백해요. 잘 싸우지 못했다, 이꼬로 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몰아줬는데 거기에 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국민의당의 한 40석 정도가 잘 뭉쳐져 있을 때는 그 40석이 친안인 거거든요. 친안? 네. 뭐 안철수랑 대선 후보가 필요했던 구태의원 분들도 그렇게 따지면은 민주당 내에 친문 국회의원이 40명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아. 이거는 뭘 보고 정치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명료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요, 지금 민주당 내에 과거에 반문 의원들 계세요. 그리고 친문 패권 운운한 의원들 계세요. 그분들이 지금 친문 패권 얘기합니까? 목소리 자체가 없죠. 없어졌어요. 예. 예전에 뭐 김종인 씨를 필두로 한 뭐 반문연대, 뭐 제3지대, 손학규 그분들은 사실상 다 소멸했거든요. 국민당 가셨어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동영 의원이 했던 말이 상당히 공감을 했는데 반문재인 연대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네. 대선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당대표냐 아니냐는 하나도 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를 지분으로 되게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5%도 안 되더라고요. 국민의당 지지율이. 5%도 지지율이 안 되는 정당의 당대표 자리는 별로 주식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31일까지 전당원 투표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거기도 또 함정이 있어요. 아직도 정당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이제 당원 투표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를 따질 때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3분의 2 출석에 3분의 2 찬성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당이 신생정당이라 그런지 당원에는 전당원 투표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죠, 당연히. 그럼 이제 당규에 최소한 의결 정족수가 되려면 3분의 1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그 하위의 시행령 같은 게 있겠죠. 그런데 이제 박지원 대표 등은 당원들이 3분의 1은 투표해야 이게 유효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 규칙에 의거해서. 근데 당원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규칙을 무시하더라고요. 참. 정말 네.
그 알고 그러는지 아니면 그냥 궤변을 막 강변하는 건지. 되게 그 당원은 원래 3분의 1이어야 한다 이런 거 당원에 안 넣어요. 당원에 따라서 이게 당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규에 있으면 당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당규를 바꾸던지 그냥 저기 한 명이 투표해도 의미 있다 이렇게 바꾸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왜 안 하고 이렇게 논란을 계속 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의 사당화 전행이 이거랑 아주 유사한 형태인데 네, 네. 안철수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많은 세가 지금 통합 반대, 합당 반대에 몰려 있기 때문에 더 곤란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안철수처럼 보이는데 전당원 투표를 실시해서 이쪽에서는 뭐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가처분 신청도 냈고 하는데 결국에는 정당들이 이제 당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밀어붙이면 결국에는 당이 깨지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 법정에서 진실을 가린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당은 사실상 깨졌다고 보는 거죠, 보통.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합당은 전당대회에서 결정하라고 당원에 나와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당 헌법과 당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100%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당입니다. 안철수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최소 정적수조차 정하지 않고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비겁합니다. 총 투표자 수가 당원 33.3%에 미달하면 안철수 대표는 당연히 물러나야 합니다. 이번 투표는 나쁜 투표입니다. 투표를 거부해서 주권 당원의 본때를 보여줍시다. 먼저 장정숙 의원께서 오늘 기자회견문 규탄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장정숙 의원입니다. 나쁜 투표를 거부해서 국민의당을 지키고 보수 적폐 야합 분쇄하자. 우리는 당을 보수 적폐로 끌고 가려는 안철수 대표를 규탄한다. 안철수 대표는 자유한국당과의 합당은 없다고 말하지만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 합당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탄핵에 앞장선 우리 국민의당을 보수 적폐 복원에 동원하려는 안철수 대표는 대표로서 자격을 잃었다. 우리는 당을 사유화하는 안철수 대표를 규탄한다. 우리는 당내 민주적 절차와 법치를 파괴하는 안철수 대표를 규탄한다. 안철수 대표는 전당대회에서만 합당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는 당원을 위반했으며 전당원 투표의 요건인 의사 정적수 3분의 1 조항도 불법적,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당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국민의당을 사당화한 안철수 대표는 대표로서도 당원으로서도 자격을 잃었다. 우리는 국민과 당원을 속이고 보수 적폐를 기도하며 공당을 파괴하는 안철수 대표를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안철수 대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보수 적폐 야합을 저지한다. 하나, 우리는 안철수 대표가 위법, 불법적으로 추진하는 전당원 투표를 거부한다. 하나, 우리는 나쁜 투표를 거부해서 보수 야합을 분쇄한다. 나쁜 투표를 거부해서 국민의당을 지키자. 국민의당 지킴이 나쁜 투표 거부 국민운동본부 일동. 감사합니다. 그 와중에 지금 보니까 그 장진영 최고위원 이분이 이제 변호사죠. 예. 예. 근데 그분이 공개한 통합 반대파 측 카카오톡 단체 대화 메시지. 이런 구태들이 있나. 국민의당 지킴이 애국당원 동지분들은 50명씩 동원 체제를 갖춰달라.
지참으로는 하이바, 배낭에 넣을 수 있는 50cm 정도 강목, 가죽 장갑을 착용하라. 국민의당 정치 언론인들의 명령이 떨어지면 행동에 임할 자세를 갖춰주길 바란다. 지방에서는 관광버스로 한 대씩 서울로 상경할 준비를 해달라. 어떤 세력이든 간에 조작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합 반대하는 측에서 지금 당원들 규합해가지고 강목 들고 한번 전쟁해보겠다를 또 폭로 비슷하게 공개한 장진영 최고위원의 의도는 저쪽 사람들 너무 옛날 조폭들 같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가지고 나오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진짜 이 당은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민의당은 조만간 사라지겠구나, 당명이. 그러니까 이제 이미 분당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진영은 최고위원이잖아요.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이걸 공개했다는 거는 그냥 저들하고 같이 안 하겠다. 이런 선언이고, 재신임에 준하는 당원 투표를 제안할 때 안철수 대표도 이제 구태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분들, 이게 호남 중진들 그냥 노골적으로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안철수부터가 뭐 거취를 결정하라고 했으니까요. 네. 제가 오실 때마다 뭐 여쭤보는데 네. 정치인분들 명확하게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뭐를요? 정말로 통합 반대파들이 나가거나 네. 안철수가 나갈 가능성은 없잖아요. 네. 나가는 순간에 그건 통합의 의미도 사라지니까. 네. 그러면 결국에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 이런 속담처럼 호남에서 반대하고 있는 지금 서명한 분들이 가처분 신청 서명한 분들이 딱 20명이더라고요. 원내 교섭단체. 이렇게 되면 만약에 나갈 용기도 없고 창당할 자금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안철수가 주도하는 창당 쪽으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그 김미경 교수가요, 뭐 이 국민의당은 안철수와 내가 몇 번째 낳은 자식 뭐 이런 말 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번에 밀고 가는 걸 보니까 통합을 반대하는 분들이 통합을 막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최대 주주 맞는 거예요. 당대표고. 그리고 이 정도는 끌고 갈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상태로 계속 끌려가더라도 통합이 선언되면 지금까지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찍어서 이분들은 싫다는 얘기가 바른정당에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세 분을 비롯한 나머지가 그 바른정당과 통합한 정당에 못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설득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DJ 정신 계승 호남연대를 만들 거라고 봅니다. DJ 정신 계승 호남연대. 당분간의 일종의 무소속 같은 거죠. 그렇죠. 무소속 연대. 무소속 연대 같은 그런 형식으로 그거야말로 이제 제3지대잖아요. 안철수가 제4지대. 그러니까 안철수 논리면 뭐냐면 이대로 두면 어차피 홍준표가 바른정당 국회의원들 빼가서 일당 되려고 할 거다. 안철수의 가정이고요. 그러면 민주당이 여당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래서 또 국민의당 쪽 의원들을 빼내가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단단한 합당을 하겠다 요거잖아요. 근데 추미애 대표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국민의당에 별 관심 없다고. 근데 놓치기는 쉽지는 않지 않아요? 국회의장이 걸려있는 부분이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민주당의 지금 입장은 특히 당원들의 흐름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 이제 민주당의 주인이 그 몇 명 의원들이던 시대가 지났잖아요. 당원들이 다 반대하면 어떻게 통합을 합니까? 통합을 하거나 빼오기를 합니까? 그러면 또 하나 변수가 있어요, 여기에. 제가 이 안철수의 이번 통합은 분열과 통합이 동시에 가는 아주 독특한 방식인데요. 누가 나가는 건지 모르겠고. 얻는 만큼 잃는 방식. 그건 통합이 아니죠. 예. 이거는 오히려 정확히 얘기하면 국민의당 분당 사태로 보는 게 맞는데 이거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언론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저는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예견한 민주당이 의원 빼오기를 하는 순간 막 언론이 민주당을 집중 포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빼온들 몇 명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건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그리고 실현돼도 힘을 별로 못 쓰는. 그러니까 안철수의 말이 여러 가지 모순인 게 네. 힘을 키워서 지방선거에서 2등 하겠다는 거거든요. 당치자금 못 얻더라도.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총선까지 갔을 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양당 시스템이나 체제라고 하는 건 국민들 머릿속에 내가 문재인 싫으면 그 반대에 가장 큰 당 찍겠다. 요 시기에 어떤 마인드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당으로 올라서면 보수의 표는 우리가 갖게 되고 더불어서 그 정당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다. 이런 전략처럼 보이거든요. 네. 안철수의 큰 그림은.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안철수 가는 행보는 나 반대하는 사람들 나가도 된다라는 포지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지션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외통수예요. 안철수 대표는 지금. 그래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초기에 안철수를 지지했던 무당파층이 지지를 철회했고 호남이 안철수에게 기대를 걸고 지지했는데 그 호남도 지지를 철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 길은 그냥 그 바다밖에 없어요. 그 보수의 바다로 뛰어들어서 거기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에게 호남 별 의미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든.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통합을 성사시켜서 중도 보수 통합으로 가장하고요. 그리고는 중도를 버리고 보수 통합 쪽으로 가는 게 외통수로 보입니다. 이거는 어쩌면 안철수 대표는 의도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안철수는 지금 현역 의원도 아니고 지금 현재 통합이 실현되면 당대표 내려놓겠다는 거거든요. 네. 자기 순수성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당대표에 미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안철수식 새정치의 자기 깐에는 그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헌신하고 당의 활로를 위해서 합당이라는 명분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초반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사실상 안철수는 아까 가처분 신청에서도 보듯이 당내 정치에서는 실패한 것 같아요. 네. 국회의원들 숫자가 과반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네. 그중에 비례대표나 이런 분들은 말 하지 못하는 분들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3명이 19명에 속하는 프로테이지가 보면 13명이 비례대표죠. 그 상황에서 안철수가 만약에 전당원 투표를 이쪽에서는 사활을 걸고 있는데 나쁜 투표로 거부하는 방식. 근데 그거는 안철수 쪽이 인정 안 하겠다고 하니 결론적으로 쓸려가다 보면 찬성 반대가 얼마나 나왔느냐겠지만 안철수 머릿속에서는 당대표 됐던 내 기억.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정동영, 천정배 이런 사람들이 표를 다 나눠 가졌을 때 과반에 조금 부족한 정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50% 겨우 좀 넘는 걸로 1차 투표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그 당시에 안철수 쪽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면 만약에 여기서 그냥 부결이 나면 안철수는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걸까요? 상처를 많이 입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당을 운영하면서 투자한 시간과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이 정계 은퇴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당대표는 그만둬도 정계 은퇴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하긴 좋은 직업 다 내두고 시작했는데.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당파층과 호남은 그렇지만 여전히 중도 내지는 그 보수 쪽에 30% 하고는 한번 뭐 새로운 시도를 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이렇게 버티다 보면 혹시 지금 요새 유튜브나 SNS에 홍준표 때문에 자한당 의원들이 이 통합된 당으로 넘어오려고 한다 뭐 이런 미끼밥 까는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태경 의원이 오늘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한국당 의원이 바른정당서 받아들 수 없냐고 계속 전화가 온다. 꼴 보기 싫다. 그게 완전 거짓말은 아닌 게요. 네. 제가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아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우연히 이상한 자리에서 만날 때가 있잖아요. 저와 둘이 만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그러면 지금 내부에서 그런 말도 있답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거나 오르지 못하게 하는 남녀 1인이 각이 있다. 그 두 분? 근데 여 1인은 이번에 이제 해결되니까 이제 지지율을 까먹거나 못 올리게 하는 요인 2분의 1이 사라지는데 여전히 남 1인은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만약 유효의 처리 부분도요. 네. 선출직 최고위원이잖아요. 그게 해당 행위자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 출석 못한다 이렇게 막고 있긴 한데 그거를 윤리위원회에서 제명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후폭풍이 장난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망한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유여회 최고의 입을 관리하기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홍준표 대표와 서로 막말을 주고받았는데 홍준표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했더니 그건 즉시 기각해버리고 그렇지. 양자가 있는데 유여회 최고에 대해서만 징계를 하면 이건 뭐 상처를 받죠. 사상 유례 없는 최강의 캐릭터. 네. 우리 최민희 의원님도 디테일로는 이렇게 튀는 부분이 있지만 개성 하나는 양보하셔야죠. 유해한테.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의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것 같아요. 엄마를 내버리고 첩을 들여서서 그 첩의 말만 듣는 혼주를 놓은 아버지를 보는 마음이었습니다. 큰딸로서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신자들과 악마의 거래를 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당무감사로 인한 당협위원장 사퇴 의결 조직 강화 특위 구성 등은
전면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이때까지 보여줬던 모습과 다르게 이제는 원래의 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홍 대표를 따라하다 보니 너무나 망가진 모습으로 제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이제 연말 연시고에서 바쁘신 여정 가운데 2017년 우리가 결산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예. 2017년 원래 처음에 2017년이 시작됐을 때 그런 얘기 했었죠. 정말 묘했는데 병신년이 가고 정유년이 왔다. 굉장히 묘했어요. 정유라의 이름이 정유연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 녹음실에도 보면 작년 초에 걸려있던 이하 작가가 만들어준 뭐 여러 가지 패러디물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가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입국하는 그 상황부터가 묘하게 이제 시작되는 그런 지점이었었고요. 제가 아주 그때요 탄핵의 와중에 TV 토론만 나가면 보수 패널들과 저하고 일대 진짜 접전이 벌어졌죠. 그거 뭘 놓고 그랬냐? 반기문 대소론이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그래갖고 우리가 나중에는 결국 반기문 나오고 안 반기문 못 나와서 국민이 이분은 반기문 전 총장은 국민이 보수, 진보 다 반겨야 나오고 민주 그다음에 그때 새누리당이잖아요. 민주 새누리가 최소한 다 반겨야 나온다. 그래서 못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뭐 제 말이 맞았죠. 그렇게 시작된 물론 그 전에 그게 있었어요. 국정농단이네 뭐네 해서 네, 네. 국회에서 이미 탄핵안이 결정돼 있었던 부분까지가 시작하면서 2017년 이렇게 시작됐는데 네. 결과적으로 다시 이제 이 시점으로 돌아오면 지난주인가요? 매년마다 하는 교수분들의 올해의 사자성어 네. 거기에 1위가 파사 현정이었습니다. 사악한 것을 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 박근혜 세력이 몰락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다. 뭐 이런 의미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중에 3위한 게 지금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쓰시는 거죠. 제조사나? 네, 나라를 다시 일으킨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확실히 2017년은 아마 의원님이나 저나 나중에 조금 더 늙어서요. 한 10년쯤 지났을 때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머 그때 그 정도 아니에요. 그거는 90살쯤 돼야 그래요. 자 의원님 2017년 한 10여 년 전에 생각해 보시면 어떤 느낌이셨어요? 하면 이런 느낌들이 계속해서 될 거예요. 네. 마치 1987년 6월 항쟁을 30년 만에 우리가 그 이야기 해도 생생하잖아요. 그런 느낌. 네. 2017년도 정말 제 인생, 의원님 인생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인생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요. 제가 극찬했던 촛불혁명은 뭐였냐면 국민이 사실상 끝까지 이겨버린 초유의 사건이다. 그것도 피를 흘리지 않고. 지금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이 제일 처음 탄핵을 주장했다 그러면 정의당이 가만히 안 있죠. 탄핵을 제일 먼저 주장한 분은요. 박원석 전 의원이세요. 민정당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죠. 그리고 곧 정의당이 탄핵을 제일 먼저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아는 사실을 그렇게 틀린 말씀을 하면 안 되고요. 근데 그 탄핵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이끌어온 건 정치권이 아니에요. 국민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반만 따라왔고요. 네, 그리고 그게 잘한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촛불혁명이 시민의 힘이 아니라 특출한 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특출한 개인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면 그 혁명은 끝까지 못 가잖아요. 그런데 촛불혁명은 국민, 집단 지성, 정의를 추구하는 그 힘이 모여서 쭉 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박근혜 탄핵을 이루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밑거름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저는 되게 유치한 것 같아요. 내가 뭘 했다 이렇게 맞아요. 말하는 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에 대해서도 누가 1등 공신이다, 2등 공신이다. 언론이 그렇게 쓰는 거. 왜냐하면 문재인 캠프에서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요. 왜냐하면 국민이 문재인 후보를 떠받들어 가는 걸 몸으로 느꼈거든요. 그게 소수 몇 명이 뭐 잘해서 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언론이 막 1등 공신이다, 2등 공신이다 어쩌고 하는 거 보면 진짜 언론하고 정치권은 구태예요. 빨리 구태에서 좀 벗어나십시오, 다들. 예. 자, 다시 2017년 일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했고요. 이게 지금 이제 여기랑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최근과. 네. 다음에 2월 13일 날은 김정남이 암살됐죠. 네. 다음에 3월 6일 날에 미사일 발사합니다, 북한이. 그 다음에 같은 날 사드 배치가 대한민국에 배치되는 그 상황. 이것도 지금 현재까지 외교랑 연관성이 있는 부분을 갖고 있는 거고. 네. 다음에 3월 10일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한때 우리 방송실에 비밀번호가 그거였어요. 너무 감격해서.
0310. 3월 10일 날 박근혜가 파면됩니다. 국민으로부터. 정말 역사상 초유의 사건인 거죠. 네. 4.19의 6월 항쟁까지 5.18의 미완의 혁명들이었다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촛불혁명의 사실상의 시작 뭐 이런 느낌도 들고요. 3월 22일 날은 세월호 인양이 시작됐는데 그게 저희 방송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어떤 상징 같은 것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세월호가 3년 동안이나 바닷속에 묻혀 있었다는 거. 그 사건도 있었고 3월 31일 날은 박근혜가 구속됩니다. 그리고 5월 9일 날 드디어 정말 그 장미 대선이라고 하는 그 대선을 통해서 국민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 19대 대통령으로 탄생하는 정말 감격적인 날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또 북한은 계속 미사일 발사를 하고 9월 4일 날 KBS MBC가 총파업을 시작하는 여러 가지 적폐들 중에 언론 개혁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정권이 바뀐 뒤에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고요. 11월 3일 날은 홍준표가 박근혜를 출당한 날이기도 하고요. 12월 14일 날은 최순실이 1년이 넘는 여정 속에 징역 25년 구형받아 다음 달에 선고를 앞두고 있고요. 우병우도 12월 15일 날 구속되고 이런 상태로 지금 2017년이 뭐 대략만 말씀드린 건데요. 네. 말하자면 날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날마다. 네, 날마다 적폐청산을 위한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스는 누구 거냐 라는 국민의 물음에 답하는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프레임이 있었잖아요. 언제까지 지금 적폐 수사만 할래? 이제 국민들 먹고 살아야지. 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늘 그 논리가 참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언제까지 적폐 수사만 할래? 그러면서 이전 정권까지 민주정부까지 또 다 뒤지자니까 이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바람은 적폐 수사는 계속 이제 가면 되고 다스는 누구 건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내려지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정호영 특검팀이 감췄던 120억 비자금 그 돈은 누구 거며 어떻게 쓰였는지 이게 밝혀지길 바라고 그다음에 장자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데요. 이게 또 성완종 수사처럼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런 허망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다 함께 눈 부릅뜨고 감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격의 2017년. 정말 감격스러운 2017년인데 그 감격을 누릴 틈도 없이 적폐 세력과의 싸움으로 5월 10일 이후에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아요. 그러네요. 7개월. 근데 이 싸움이 언제 끝날까? 물론 역사는 싸움과 싸움의 반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70%는 70%가 최소 임기 5년 차까지 가준다면 대한민국 좋아진다고 봐요. 정치인들이 가질 만한 자신감과 선거에서의 승리와 이런 것들로 아무리 홍준표 씨나 안철수 씨 이런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국민들은 콧방귀도 안 끼니까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분이 무슨 신성 같은 분이어서 정말 완벽한 사람이어서 밀어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들을 대표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 실어주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새날 애청자 여러분 애정합니다. 네. 뜬금없이 이상하게. 오늘도 여전히 수천 개 방송 중에 하나일 뿐으로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역사인 것이고요. 네. 자, 오늘따라 지민 의원님이 굉장히 예뻐 보이시네요. 왜 그러시죠? 오늘 화장하고 와서. 뭔가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네. 저요? 네. 이 정치라는 게 되게 이게 팍팍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역구를 정치인들은 지옥구로 불러요. 그만큼 어렵다는 건데 그 속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얼굴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정치인들이. 제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진짜 혼자 남몰래 꼭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나 크리스마스 때도 제가 오늘만은 어떻게든 성당에 가서 미사를 보겠다. 그리고 나만의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꼭 기도해요. 네, 그래서 그리고 10편, 23편, 1절에서 6절을 매일 외워요. 그래서 제가 더 좋아졌죠. 아, 그러셨구나. 마음이 좀 편해지셨군요. 네. 자, 이주영 실장님도 올 한 해 우리 디테일의 제왕 모시고 다니느라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새해에는 애인이 생기기를. 네. 맞아요. 달라진 것도 없는데 새해가 되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네, 네. 예. 자, 모두 고생하셨고 모두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푸나님 애정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장.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은 오늘 안철수 씨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화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왜 팟캐스트는 안 나오실까요? 팟캐스트 나오면 너무 털리잖아요. 안철수 같은 사람을 한번 인터뷰해보고 싶어요. 그래 단둘이라도 인터뷰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말과 그분이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서 저는 사실 논리로 저는 그분 이길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뉴스공장에도 한 번 안 나왔던가요? 예. 팟캐스트는 굉장히 자기한테는 적이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있나 봐요. 아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말들을 했어요. 대통령 욕심에 통합하는 게 아니다. 나는 어차피 통합이 되건 안 되건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했고요. 당이 사라지는데 지금 뭐 당대표 자리가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이제 안철수의 생각의 일단들을 여러 가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러니까 논리학을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당이 사라지면 대권이고 뭐고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당을 살리자 요 말 그냥 말을 띄어서 쓰는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제 그 인터뷰를 들었어요. 김현정의 뉴스쇼 이걸 들으면서 정말 진짜 깝깝하죠. 막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상당히 깝깝한 부분이 있어요. 네. 사고랄까 이런 게 뭔가 좀 네. 막혀 있는 느낌. 그리고 김현정 앵커도 정말 참 집요하더만요. 그분이 좀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좋아하는 언론인 중에 한 분인데. 네, 저는 그분이 진행하는 프로를 들으면 아주 머리가 맑아져요. 한번 모실게요, 그분을. 좋을 것 같아요. 예.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3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연 확장이 필수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제 한국 정당사를 보면 한마디로 3당 잔혹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당이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 이후에는 예외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언제 사라졌느냐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외연 확장에 실패했을 때입니다. 그래서도 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당제를 지킬 수 있다는 신념하에 이 일을 하자고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당이란 이름으로 지방선거 치르면은 사라질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당이? 어려워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이 3당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든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3지대가 둘러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3지대는 힘을 합쳐서 선거를 치러야 그 거대 양당과 는 과거의 제3지대는 예를 들면 군부독재 정당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의사민주정당이 있어요. 그럴 때 제3지대 돌풍이 일어나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의 목적이 국민이 아니고 그렇죠. 정치 세력이라는 자기 자인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정말 정답인데 새정치의 목적이 내가 대통령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외연 확장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정당사를 보면 한마디로 3당 잔혹사라고 할 수 있다. 3당이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정도 이후에는 예외 없이 사라졌다. 제 세 번째 당 사라질 거라는 것을 그냥 인정한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3등하고 못 산다 이런 거예요. 지금 지지율이 꼴찌잖아요. 국민의당. 그러니까 이 상황은 더 견딜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왜 그럴까를 생각하잖아요. 지금 국민의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추락하고 호남에서 외면받게 된 이 상황이요. 이게 불과 1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대선 전만 하더라도 안철수에 대한 와 국민의당에 대한 일정 지지가 있어서 안철수가 3등 했잖아요. 22%인가 3%인가? 뭐 그 정도 받았죠. 예.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4점 몇 %예요. 5%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인을 따지는데 이게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원래 40석이었다가 한 석 줄어서 39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우리가 다 양보해서 그냥 39명이 그대로 가요. 국민의당에서. 바른정당이 10명이 그대로 와요. 그래서 49석이 된다고 지지율이 5% 더하기 5%가 15% 될까? 이게 외연 확장이라는 게요. 국회의원 수 확장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물장사를 하셔야지. 국민들은 저 뒤편에 안중에도 없고 의원 수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이 만들 다음 단계로 할까? 이 생각을 하시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안철수의 워딩 중에는 국민이 없어요, 국민이. 네. 정치 공학적으로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구태 정치의 기본이잖아요. 네. 계속 새 정치를 외쳤던 사람이 하는 말치고는 굉장히 좀 구태에 의연한 그런 느낌이고,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콘텐츠를 거칠 생각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안철수라면 당장은 40석밖에 안 되는 정당이지만 국민의 어떤 민심을 얻어서 가려면 저는 이렇게 된다고 봐요. 안철수가 미래가 있으려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70%고 민주당 지지율이 50%일 때 국민의당 지지율도 문재인 개혁을 도와주는 그 포지션을 선점한 뒤에 지지율이 한 20% 이상 나와주는 거라면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완전히 세력으로부터는 완전히 배척당해서 나는 보수로 갈래에 싸울 수 있다. 그런 판단입니다. 이대로는 지방선거 어렵다. 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39명이 똘똘 뭉쳐서 그대로 선거를 치러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세요. 예. 39명이 똘똘 뭉쳐서 선거 치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왜요? 일단은 이제 통합을 하지 않으면 예. 바른정당 의원들 중에서 뭐 절반 이상이 자유한국당으로 가서 자유한국당이 1당이 되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결국은 뭐 유일한 그 상대인 국민의당 의원들 빼가기가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은 외연 확장 기회도 잃고 의원들도 30명 정도로 축소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더 소멸이 빨리 옵니다. 투표율이 3분의 1이 안 되면 아예 의결 정죽수가 안 돼서 투표함을 못 연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건 가능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국가에는 헌법하고 그다음에 그 하위에 있는 여러 가지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에는 헌법에 해당되는 당헌이 있고 그다음에 법률에 해당되는 당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당원 투표에 대해서는 당헌에도 규정이 있고 당규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되는 그런데 거다. 이제 지도부가 이제 시행하는 그 전당원 투표에 대해서는 헌법, 당헌에 규정이 돼 있고 거기는 3분의 1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규에는 그 일반 당원들이 요청했을 때 그게 남용되지 말라고 3분의 1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더 하위 법률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이제 헌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그런 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전 뭔가 생각해 보니까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선거 치르고 사라질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당이 어려워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안철수 씨가 답한 게 아니요.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3당이 살아남기 굉장히 힘든데 지금 상황에서는 3지대가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른 국민 둘을 얘기하는 걸 거고. 그래서 최소한 3지대는 힘을 합쳐서 선거를 치러야 거대 양당과 싸울 수 있다.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치판을 읽을 때 어떻게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새 정치를 말하는 분이. 저 이걸 보면서, 이걸 들으면서 정말 이상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제3지대를 얘기할 때 그 제3지대. 숨은 버전이잖아, 이게 지금. 이렇게 그 말씀이 진짜 타당한 말씀이신 게 처음에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무당파층이잖아요. 그때 그 무당파층의 바램은 진짜 그 호남의 기반을 둔 민주당도 싫고 영남의 기반을 두고 색깔론의 기반을 둔 지금의 자유한국당도 싫어하는 젊은 무당파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당파층을 안철수가 흡수하지 못한 결정적인 계기가 언제냐. 독자적으로 창당하려다가 그때 민주당하고 합당해서 새정치연합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새정치연합 우리 당에 누구하고 손잡았냐? 김한길 대표하고 손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박지원 대표 등과 손잡고 탈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무당파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박지원 대표 등과 손잡고 국민의당을 창당했을 때 그 지지층이 누구였는데요. 이때 무당파층이나 이쪽은 다 나갔고 호남을 기반으로 창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또 호남에서 버림받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안철수의 지지 기반이 무당파층도 없어요. 호남도 아니에요.
그럼 안철수가 누굴 지지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철수 지지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지금 완전히 버렸다고 보는 게 맞죠. 그렇죠. 완전히 버렸죠. 네, 그리고 실망까지 했고 일부에서는 되게 이렇게 적대시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무당파 안 되지, 개혁적인 민주당 지지층 안 되지, 호남 안 되지. 그럼 남아있는 거는 중도의 많은 부분도 지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있어요. 지지율이 70%니까. 그러니까 이 중도까지도 안철수를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호남인으로서 그 안철수의 생각, 뭐 문자 깨먹 같다. 근데 호남인들 생각은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세력에 대한 비토예요. 그게 기준이었다고요. 그동안. 그러니까 그 전에 새정치민주연합 이후에 문재인 체제의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들은 김종인이었지만 김종인 요소도 분명히 있어요. 총선 참패한 부분은. 근데 그 기준이 제1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과 못 싸운다. 그런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선 이후에 그렇게 의석을 몰아줬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쪽 세력들을 사실상 쳐내는 형태인 거잖아요. 적폐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면 거기에 도와주면 되는 거였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근데 포지션이 자유한국당 쪽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가니까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 개인의 어떤 컨텐츠 없음, 생각 없음도 요구 없이 드러났잖아요. 대선 이후에. 네. 그러면서 지지율이 빠져서 지금은 호남 사람들 중에 안철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란 누가 지지해 주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의원을 몇 명 거느리나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안철수 대표나 자유한국당이 늘 지지율에 연연하고 자기들은 지지율 5%에서 15% 한다 그러고 뭐 지지율 20% 갈 거다 30% 갈 거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면 지지율은 언제 한 방에 훅 갈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입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치인은 어떤 정치 세력을 기반으로 내가 대표성을 갖느냐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지 기반으로 볼 때 안철수가 지지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30%.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면서 표 안 내는 분들까지 포함한 극보수 30%요. 그쪽밖에 안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행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이유는 훈아님 말씀하신 이제 그대로죠. 그리고요, 호남이 한때 민주당을 버렸던 이유는 명백해요. 잘 싸우지 못했다, 이꼬로 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몰아줬는데 거기에 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국민의당이 한 40석 정도가 잘 뭉쳐져 있을 때는 그 40석이 친안인 거거든요. 친안? 네. 뭐 안철수랑 대선 후보가 필요했던 구태의원 분들도 그렇게 따지면은 민주당 내에 친문 국회의원이 40명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아. 요거는 뭘 보고 정치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명료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요, 지금 민주당 내에 과거에 반문 의원들 계세요. 그리고 친문 패권 운운한 의원들 계세요. 그분들이 지금 친문 패권 얘기합니까? 목소리 자체가 없죠. 없어졌어요. 예전에 뭐 김종인 씨를 필두로 한 뭐 반문연대, 뭐 제3지대, 손학규 그분들은 사실상 다 소멸했거든요. 국민당 가셨어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동영 의원이 했던 말이 상당히 공감을 했는데 반문재인 연대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대선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당대표냐 아니냐는 하나도 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를 지분으로 되게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5%도 안 되더라고요. 국민의당 지지율이. 5%도 지지율이 안 되는 정당의 당대표 자리는 별로 주식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31일까지 전당원 투표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거기도 또 함정이 있어요. 아직도 정당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이제 당원 투표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를 따질 때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3분의 2 출석에 3분의 2 찬성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당이 신생정당이라 그런지 당원에는 전당원 투표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죠, 당연히. 그럼 이제 당규에 최소한 의결 정족수가 되려면 3분의 1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그 하위의